찹쌀떡, 찰떡같이 전략을 마련해 주시는 분 모셔보도록 하죠. 하나증권 글로벌 투자 분석실 하나증권 오늘 리서치 센터에 이재만 실장님, 저 다른 분 이름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이재만 실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뇌를 놓고 읽다 보니까 아니네 싶어가지고 네. 제가 이름을 정정을 했습니다. 저희 찹쌀떡 제가 한 개 챙겨드렸는데 그거 뇌물입니다. 네, 시장에 잘 붙으라는 뇌물인 그렇죠, 그렇죠. 우리 네. 실장님이 오늘 전략 더 네. 찹쌀같이 찰떡같이 말씀해 주시라고 뇌물 딱 드린 거예요. 네, 근데 한 네. 두세 개 더 드리세요. 이번 주에 쓸 때가 많습니다. 네, 끝나고 제가 저한테 좋습니다.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 소중한 한 개를 제가 빈센님한테 안 드리고 네. 실장님한테 드린 거는 사회성.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너무 아침부터 사회생활하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우리 실장님의 주요한 이 키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한 4개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최근에 미국의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셧다운이 된 지는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왜 하필 최근에 부각이 됐을까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강세장의 이제 가격 조정 이런 것들을 좀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이 발생했고 그 조정의 이유들이 뭐였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되돌아볼 정도의 시기,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강세장에서 가격 조정의 우려가 부각이 됐을 때 특징적으로 가격 조정을 벗어날 수 있는 방향들,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현재 같은 국면에서 어떤 전략들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최근에 주가가 좋은 종목들, 이런 것들을 갖고 좀 컨셉을 삼아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시장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변화의 그 팩터를 찾아보고 지금 상황에서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죠.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네. 역대 최저라고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트럼프 지지율이 취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 거의 한 42% 정도 때까지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근데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거고요. 대신 반대편에 있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최근에 반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이런 그래프들 자체, 흔히 얘기하는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재 이제 야당이라고 불리는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더 떨어지게 되면 레임덕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빨리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시장의 우려를 많이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의 셧다운 우려도 분명히 있긴 있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낮아지는 과정에서 셧다운이 더 오래 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최근에 부각된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공교롭게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아진 게 10월 말부터 나타난 역전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마 최근에 정치적인 리스크 우려들, 이런 것들이 많이 불거지고 부각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장의 그림을 잠깐 하나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연한 회색선에 보이시는 TGA라는 데이터가 보이실 겁니다. 이게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라고 해서 미국 정부의 세입과 세출을 나타내는 일반 계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로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정부의 세입이 늘어나게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국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현금을 흡수하게 되면서 흔히 얘기하는 세입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줄어든다는 건 정부가 지출을 늘린다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이게 미국 정부가, 연방 정부가 셧다운이 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해당 수치가, 잔액 자체가 올라가게 되죠. 거의 1조 달러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이 영향이 오래 가지 않을까. 즉 얘기하는 이런 데이터는 유동성 축소라는 우려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축소 우려들,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을 흔들게 만드는 가장 큰 근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 축소가 자금의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네, 아무래도 시장의 자금이 흡수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흔히 얘기하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또는 흔히 얘기하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런 것들의 좀 차익 실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자아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거기 2페이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가져오셨잖아요.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이거 매우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두 가지 임플리케이션인데 첫 번째 취임 이후에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왔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4월 달 있잖아요. 예. 이 4월 달하고 지금하고 비슷하겠거든요. 네, 기울기는 다르지만 예. 4월 달 해방의 날 관세 이후에 지지율이 급락했더니 트럼프가 했던 행동은 다시 한번 봉합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도 그런 얽힌 실타래를 뭔가 풀릴 만한 뭐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정치적인 리스크와 이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액션과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얘기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연방 정부의 셧다운 자체의 그 탓을 실제로는 민주당 쪽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네. 정치적인 갈등이라 쉽게 해결될 여지도 많이는 없어 보인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다가 일순간에 해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솔직히 그 가능성보다는 정치적인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은 갖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걸 보고 혹자는 4월 달에 관세 때리고 봉합했으니까 이번에 셧다운도 빨리 봉합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지지율이 떨어졌던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지지율의 반전을 위해서 뭔가 조금 다른 약간 획기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아마 그 부분은 꼭 셧다운이라든가 이런 쪽의 이슈보다는 다른 쪽 부분에 대한 생각들 다시 한번 관세를 통해서 풀어볼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카드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사실 그동안에 올랐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뭐 AI 관련한 네. 버블 논란도 문제가 됐지만 갑자기 또 고점에서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네. 많이 부각되면서 시장을 흔들었어요. 이게 뭔가 그냥 떨어질만 하니까 그 이슈가 더 의미를 부여를 하게 된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일까요? 세상은 굉장히 좀 이렇게 겹치는 악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한 번쯤 지수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대부분 다 누구나 안고 있었던 시점에서 나타났던 리스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꼭 이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실적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적을 통해서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었고 아마 이런 것들이 조금 공교롭게 겹쳐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대부분 다 미국의 또 헤지 펀드라든가 이런 쪽들이 11월 달에 좀 빠른 클로징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왔었던 물량 출회 정도 이런 것들도 같이 공교롭게 좀 겹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이 강세장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글쎄 하나 여쭙고 싶은 건 지난주에 조정입니까? 그 강세장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상승하는 게 강세장이 아니고 일반적인 강세장은 조정을 받아도 그 조정을 빠르게 회복하는 게 강세장의 특징이라는 말씀을 연간 전망을 했을 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제 좀 기억을 좀 떠올려서 미국이 현재하고 가장 비슷한 강세장으로 비교되는 게 일반적으로 IT 버블 이런 것들이 형성됐던 1990년대 중후반을 가장 많이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당시로 좀 돌아가서 과연 그때는 S&P 500 지수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을까? 최근에 S&P 500 지수는 고점 대비 한 3% 정도 하락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3%라는 데이터가 아주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 데이터일 수 있는데 여기 제가 막대 그래프를 잠깐 하나 보여드리게 되면 이게 S&P 500이 1994년에서 1999년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00년도 들어서게 되면 IT 버블의 붕괴가 있었으니까 그 직전 단계까지 S&P 500이 직전 고점 대비 저점까지 조정받은 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조정의 폭이 생각보다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98년 7월에서 8월까지 이 한 달 기간 동안은 이게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과 그리고 LTCM이라는 헤지펀드의 파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강세장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수가 고점 대비 저점까지 20% 빠지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아주 특이 케이스니까 특이 케이스를 좀 뺀다고 치더라도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최소 조정폭이 한 5% 정도 직전 고점 대비 그리고 최대 조정폭이 직전 고점 대비 러시아 채무 불이행을 빼시게 되면 한 12% 정도의 조정을 받게 됩니다. 평균 한 8% 정도의 조정을 받게 되는데 지금 3%의 조정이 과거에 그렇게 강세장에서 나타났던 조정만큼 강한 조정이냐라기보다는 약간 일시적이고 만약에 지금에서 멈춘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일시적이고 아마 나중에 표기될 때는
현재 정도의 조정은 표기가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 과거에 한 5% 이상씩 조정을 받았을 때도 굉장히 크게 강세장에서도 많이 나타났던 특징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조정을 갖고 굉장히 우려스러울 만큼의 조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보다 조금 더 빠진 게 있죠. 미국의 테크 섹터들 이런 쪽들은 최근에 고점 대비 한 6% 정도 빠졌었는데 이것도 과거 강세장 똑같은 경험을 보시게 되면 훨씬 더 큰 폭으로 빠졌었던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강세장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조정의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서 이제 대비를 하는 게 최근에 S&P 500보다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게 코스피가 훨씬 더 조정을 많이 받았죠. 고점 대비 최근까지 한 6% 정도의 조정을 받게 됩니다. 장중에는 한 8에서 9% 정도까지 조정을 받았으니까 조금 더 심각한 조정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이시는 막대 그래프는 훨씬 더 하락폭이 크죠. 이게 뭐냐면 1998년에서 99년까지 즉 코스피가 300에서 1000포인트까지 그 당시 레벨업을 빠른 시기에 했었는데 그 당시 발생했던 조정의 빈도와 폭입니다. 근데 98년에서 한 98년도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직전 고점 대비해서 지수가 한 6% 이상을 하락을 했던 게 연간으로 보게 되면 한 5번 정도 발생을 하게 되고요. 99년도 같은 경우는 연간 기준으로 무려 7번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7개월 정도는 저런 조정을 경험을 했다는 뜻으로도 해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평균 한 10% 정도 내외의 강세장의 조정을 받았다는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조정이 조금 덜하다의 의미는 예전 강세장들의 그런 과거의 그 조정의 폭 대비해서는 실질적으로 아주 그렇게 큰 폭의 조정까지는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을 아직은 갖고 있다. 물론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앞으로 더 큰 조정이 있겠느냐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의 조정은 그냥 강세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이고 또 일반적인 조정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네. 사실 올라가는 게 과할 때는 다들 이렇게 올라도 돼? 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게 어찌 보면 우리한테는 이제 좋은 거니까 그냥 약간 모른 척 했잖아요. 과한 건데 이렇게 모른 척. 근데 하락할 때는 이렇게 너무 많이 하락하면 어떡해? 라고 이제 우리는 걱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에 더하기 빼기 해보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더라. 우리가 네.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하락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올라갈 때는 네. 솔직히 한 방향성만 생각하다가 그쵸. 그게 일시적으로 떨어지거나 이럴 때 될 때는 이게 흔히 얘기하는 떨어지는 걸 경험했던 적이 강세장 안에서는 또 기억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한번 좀 이런 기억들도 좀 되새겨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강세장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조정이 있고 강세장의 조정은 그만큼 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해두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국에 이제 실장님 모셨던 이유는 자, 알겠습니다. 강세장 속에서 조정이 왕왕 있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게 해결될까요? 해결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정치적인 이슈로는 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 그리고 그게 언제 시기가 될 것이라는 거를 예상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다가 셧다운이 풀리면 그걸로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고 완화될 수 있겠습니다만 시기를 좀 예측할 수 어렵다는 단점을 좀 갖고는 있죠. 대신 시기가 이미 확정돼 있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연준이 발표했던 양적 긴축이라는 QT의 종료입니다. 약간 이거를 가지고 시장에 좀 얽힌 아까 말씀하신 그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가장 큰 하나의 포인트가 될 거는 같습니다. 우선 제가 그림을 잠깐 하나 보여드리게 되면 왜 지금까지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났던 현상이 연준이 보유한 국채를 계속 줄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연준이 보유한 국채를 계속 매각하고 있다 보니까 나타났던 현상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시중금리가 미국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었던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미국의 금리가 잘 안 빠지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보이시는 것처럼 연준의 흔히 얘기하는 양적 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료되는 시점들 물론 여기는 이제 QE로 약간 양적 완화 정책으로 돌아가는 시점들이기도 했습니다만 약간 이런 기점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양적 긴축이 완화되는 국면에서 미국 중심으로 해서
이 시중금리는 지금보다도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적 긴축만 종료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시중금리는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 먼저 될 것 같습니다. 높은 금리 수준은 향후에 12월 1일 날 실행될 QT로 인해서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시장의 반전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같이 맞물려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결과적으로 연준의 보유 자산이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채의 매각을 종료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연한 회색선이 항상 좀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미국의 하이힐드 신용 스프레드라는 미국 기업들의 크레딧 리스크를 보실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물론 현재도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그래프 끝에를 보시게 되면 약간 반전에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마 그 정부의 셧다운 이슈들 그리고 정부 지출의 축소 우려 이런 것들이 기업들의 흔히 얘기하는 약간 디폴트 우려 이런 것들을 좀 높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양적 긴축이 끝나버리게 되면 실제로 금리가 떨어지는 효과뿐만 아니라 이게 오히려 연준을 중심으로 해서 유동성을 약간 재차 공급할 수 있다는 이슈 그리고 기대까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의 하이힐드 신용 스프레드는 지금보다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낮은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약간 뭐 미국 기업들의 디폴트 리스크 특히 IT 기업들이 갖고 있는 약간 과대한 투자 그 과대한 투자가 나중에 부채 위기를 몰고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런 신용 스프레드로 나타나게 되는데 아마 이거의 상승은 계속적으로 억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연준의 양적 긴축이 끝나면 나타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제 오는 현상은 환시장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미국의 하이힐드 신용 스프레드가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달러 인덱스, 흔히 얘기하는 미국의 통화 가치 역시도 이 강세로 전환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이힐드 신용 스프레드라는 게 흔히 얘기하는 각국 또는 흔히 얘기하는 투자 자산들을 볼 때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평가할 때 쓸 수도 있는 지표인데 하이힐드 신용 스프레드가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시장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추세적으로 좀 올라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지금 약간 100포인트 언저리에 있는 달러 인덱스는 다시 한번 90포인트 정도로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한국 시장하고 연결시키시는 게 최근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코스피에서 굉장히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아마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좀 상승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 전환하고 다시 낮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 내에서 외국인의 순매도 이런 것들도 좀 잦아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갖고는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요인들을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또 실적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수 올라가는 거를 항상 정당화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네, 근데 과연 이 실적 추이가 지금까지는 좋은 것 같긴 한데 네. 대체적으로 앞으로도 괜찮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버블 얘기가 있어서 네. 그것이 아무리 뭐 자신감을 내비치는 컴코를 통한 그 발언들이 있어도 시장이 그걸 믿을까에 대한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우선 버블이라는 거는 솔직히 그 버블이 꺼져 봐야 알 수 그쵸.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 선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네, 왜냐하면 이익이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제가 그림을 잠깐 하나 보여드리게 되면 그냥 되게 다 자연스럽게 아실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한데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게 S&P 500의 12개월 예상이니까 이익 추정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2개월 예상 순이익이고 여기 보이시는 또 다른 연한 회색선이 S&P 500의 테크 섹터, 지금 IT 섹터들의 12개월 예상 순이익입니다. 이 차트만 보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익 자체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도 여전히 똑같고 IT 중심의 이익 추정치의 상향 조정 이런 것들도 여전히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S&P 500이 무려 18주 연속 이익 추정치가 순이익 기준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50% 정도 대회, 즉 정확하게는 한 46% 정도를 IT가 기여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코스피는 조금 더 빠른 속도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최근에 코스피는 10주 연속 이익 추정치 순이익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그 중에 거의 90% 가까이를 반도체가 기여를 하게 됩니다. 네. 이익만 보고 있으면 뭔가 여기가 버블이라는 판단 이런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쪽의 이익 모두 다 사상 최고치고 지수 역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니까 이 데이터만을 갖고는 실제로 흔히 얘기하는 지금이 버블이라고 논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익을 반영하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약간 버블은 어떤 지표가 깨졌다라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우리가 보는 그 멀티플 지표들이라고 하죠. PER, PBR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전과는 다르게 높은 수준에 있다 보니까 버블이지 않을까라는 심리적인 요인들이 더 훨씬 더 지금은 많은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저렇게 보면은 진짜 가파르게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네요. 각도가 좀 무섭긴 하네요. 가격도 그런데 저는 글쎄요. 달라진 게 있나요? 유동성 장세고 실적 어닝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아지고 네. 늘상 통과 의뢰는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심리가 달라진 거죠. 너무 심리가. 많이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굉장히 주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가격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주식을 어떤 것도 살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을 만들어내고 그게 혹시 버블이지 않을까? 그게 주가가 너무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건 현재 데이터는 심리 데이터가 가장 크지 않을까. 그래서 왜 가끔씩 이렇게 크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번씩 보는 게 이제 심리를 평가할 때 판단할 수 있는 지표 또는 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불리우는 그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격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격도. 예를 들면 5일 이동 평균선 대비해서 현재 지수가 어느 정도에 있고 또는 20일 또는 60일 또는 120일 또는 200일 이렇게 보는 이격도가 있는데 제가 잠시 한국 코스피의 이격도를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왼쪽이 코스피 20일 이격도 정도 됩니다. 좀 단기 이격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60일, 120일, 200일 정도는 굉장히 장기고 이거는 흔히 얘기하는 약간 아까 보셨던 이익 트렌드가 깨지거나 이랬을 때 나타나는 이격 조정이니까 지금은 좀 단기 이격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기 최근에 코스피의 20일 이격도가 무려 여기 보이신 것처럼 110.5%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거의 근래에 보기 어려웠던 정도로 흔히 얘기하는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는 기술적 과열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금은 이 이격 조정, 그 아까 말씀드린 심리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격 조정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느냐를 단기 저점 또는 기술적인 저점으로 평가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현재 코스피 현재 국면에서 이격도 자체는 대략적으로 한 101% 정도까지 최근에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코스피가 지수가 레벨업을 계속했었죠. 네. 2000에서 3000, 3000에서 4000. 그러면 대략적으로 2000에서 3000포인트 정도까지 한번 레벨업을 했을 때 저 이격도는 어느 정도까지 해서 저점을 형성했을까를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97.8포인트, 8% 정도에서 저점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101%니까 97.8을 대입을 하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코스피의 지수 레벨의 저점은 한 3,800 정도가 단기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받을 수 있는 조정의 저점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은 될 것 같습니다. 저 미국은, 이격도가 예. 근데 98까지 무조건 떨어진다라는 것은 가정인 거죠?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레벨업을 최근에 했던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받았을까 심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할 때 이격도를 쓸 수 있는 내용이고요. 물론 과거의 저점이 98은 아닙니다. 여기 보이시는 예를 들면 코로나19 이런 때는 훨씬 더 급격했었죠. 네. 근데 저런 때는 지수가 레벨업하는 단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 거 정도만 이렇게 좀 보신다라고 하면 아마 이 정도의 심리 조정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아직까지 이 정도까지는 대입할 필요가 없어서 가져오진 않았는데 한국 시장을 좀 바라보실 때는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실 수 있는 내용과 데이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격이라는 게 결국 과거 평균, 그러니까 무빙 에버리지라고 저희가 하는데 네. 거기와 주가 간의 지금 벌어짐이 네. 계속 벌어질 수는 없다. 그렇죠. 네. 어느 순간에는 좁혀졌다가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해요. 좁혀졌다가
다시 벌어집니까? 아니면 계속 좁혀집니까? 일반적으로는 다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심리적인 조정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면 물론 이게 기술적 지표니까 여기에 대한 포인트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빠졌다, 밸류에이션이 낮아졌다, 또는 아까 보셨던 정치적인 리스크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됐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의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낮다. 이런 것들도 그 당시로 보게 되면 지수가 또는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트리거를 마련해 줄 수 있었던 포인트들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대략적으로 한 3,800포인트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면 최근에 받을 수 있는 단기적인 조정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될 수 있는 지수 하단대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젠슨황의 어깨의 무게가 엄청날 것 같아요. 지금 뭐 AI 버블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제일 어떻게 보면 큰 형이잖아요. 네. 큰형이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발언을 하는 거 하나하나가 시장에서는 엄청 의미를 부여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또 장밋빛 전망을 할 수도 없고. 그게 아마 세상 시장의 1등이라는 그 무게감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굉장히 크게 느껴질 거고 어떻게 보게 되면 서프라이즈를 예전처럼 크게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현실적으로. 매출, 이미 순이익, 이미 EPS 이런 것들이 월등히 성장을 해 있는 기업이고 레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강력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한다는 건 그쵸.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줄 수 있는 가이던스들에 대한 생각, 예를 들면 최근에 발언을 했던 것 중에 블랙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요가 좋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마 어떻게 보게 되면 향후 가이던스를 보실 수 있는 하나의 단초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물론 이제 나와서 AI 버블론을 얘기할 것 같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쪽의 의미보다 향후에 이 흔히 얘기하는 AI 반도체 또는 이런 쪽들이 가야 될 방향성 그리고 그 시장에 대한 커짐 그리고 그 향후에 대한 생각들이 좀 긍정적으로 비춰진다라고 하게 되면 숫자로 주는 가이던스라든가 숫자로 주는 서프라이즈보다는 그 말 한마디와 그 가지고 있는 단어의 뉘앙스가 훨씬 더 시장에는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젠슨황이 이제 AI 쪽에서 이제 큰형님이라서 어깨가 무겁다면 우리 또 이재만 실장님은 시장에 대한 뷰를 또 내는데 1등이시라서 어깨가 되게 무거우실 것 같은데 매주 저희에게 투자 아이디어를 주시면서 미국 그리고 한국 기업들을 쫙 이제 정리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오늘은 어떤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셨나요? 과연 이런 시절에 좋은 기업은 뭘까냐라는 좋은 겁니다. 기업은 왜냐하면 뭘까? 실제로 보게 되면 여기서 이렇다고 해서 주도 업종이 바뀐다거나 갑자기 모든 게 뒤바뀔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주도 업종은 여태까지 끌고 왔던 IT고 그리고 여태까지 한국을 이익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일 겁니다라는 생각은 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렇게 미국에서 혹시 최근에 이런 약간 정치적인 리스크 특히 유동성의 위축 우려를 갖고 있는 이런 시절에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의 특징은 뭘까, 공통점은 뭘까를 한 번쯤은 보시는 것도 아이디어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테이블을 하나 갖고 왔고요. 4개의 기업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4개의 기업은 모르시는 기업은 없죠. 왜냐하면 일라이 릴리가 있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있고 랩리서치가 있고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뭘까? 최근에 이제 주가가 4주 동안 또는 일주일 동안 굉장히 주가가 좋았던 것도 공통점인데 이 공통점이 있는 기업들의 특징은 제가 한번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을 때 매출 증가율은 무조건 플러스를 내야 된다라는 얘기. 근데 매출 증가율보다 더 높아야 되는 건 순이익 증가율이다. 순이익 증가율. 그렇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그 기업이 비용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흔히 얘기하는 비용 부담을 떨어낼 만큼 영업이익률도 좋고 흔히 얘기하는 이런 수익성 데이터가 좋았을 때 순이익 증가율이 더 높은 거니까요. 그래서 그때 보여드렸을 때 알파벳하고 흔히 얘기하는 그 메타를 보여드렸습니다. 매출 증가율이 같이 높더라도 순이익 증가율이 떨어지는 메타보다는 알파벳이 조금 더 우위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 근데 최근에는 유동성의 위축 우려가 있다 보니까 여기 제가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의 증가율을 갖고 왔는데 이거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또는 남는 돈이 되겠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잉여 현금 흐름의 증가율이 흔히 얘기하는 순이익 증가율보다 더 높은 기업들.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유동성을 쌓을 수 있는 기업들, 투자를 다 하고도 남는 돈, 배당을 다 하고도 남는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남는 돈들이 더 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주가가 좋은 편입니다. 그게 일라이 릴리라는 제약바이오 회사도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IT 기업도 있고 랩리서치라는 또 다른 IT 기업,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제약바이오. 물론 이쪽은 약간 의료 기기 기업이니까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IT도 잘 가고 제약바이오도 잘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매출 증가율보단 순이익 증가율이 순이익 증가율보단 그 남는 현금 흐름의 증가율이 훨씬 더 큰 기업들이 주가가 좋다는 특징을 좀 갖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유동성 위축 우려가 있기 때문에 끝에 잉여 현금 흐름의 증가율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기업들이 상당히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인다라는 특징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밸류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기업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밸류를 안 주는 시대가 있고 네. 어떨 때는 기업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밸류를 많이 주는 시대가 있다라는 봤을 때 지금은 후자에 가깝다. 돈이 많은 기업들. 그렇죠. 아무래도 돈이 많은 기업들. 근데 이거는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돈을 계속 쌓는 것보다는 결국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좋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 대한 생각은 아마 유동성 위축 우려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지금 증가율이 높은 지금 말씀하셨던 매출보다 순이익보다는 그 현금을 많이 쌓아둔 기업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그 S&P 500 기업 내에서 이건 시가총액 상위 순인 거죠? 네, 이거는 시가총액 상위 순위였습니다. 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순서대로 한번 보시라는 네. 의미에서 갖고 왔습니다. 근데 아주 공교롭게 제약바이오하고 IT 기업들이 둘 다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건 좀 공교로웠던. 그 다음 차트도 지금 기업을 쭉 가지고 오셨는데 요거는 이제 현금 흐름이 제일 좋은 기업들. 예,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기업들은 최근 4주 동안도 주가가 좋았고 네. 최근 1주간도 굉장히 주가가 좋았던 기업들인데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은 꼭 주가 수익률로 한 건 아니었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매출 증가율보단 순이익 증가율이 순이익 증가율보단 프리캐시 플로우 증가율, 잉여현금 흐름 증가율이 높은 기업들입니다. 다양한 기업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애플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뭐 브로드컴, 존슨앤존슨, P&G, 여기 보이시는 시스코 시스템즈, 세일즈포스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좀 해당을 하게 됩니다. 좀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좀 주가하고는 상관없이 이런 기업들도 한번 좀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 가지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또 아마존.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네. 그러니까 결국 증가율이기 때문에 네. 이 전에 볼륨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어요. 그럼요. 그쵸? 이거는 아무래도 증가율 자체가 100%대를 넘는다는 건 지난번에 나타났던 그 규모와 볼륨이 이례적으로 크게 작았었던 부분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의 프리캐시 플로우가 저렇게 증가를 하는 건 실제로 투자를 많이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I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좀 공격적으로 하던 걸 멈추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프리캐시 플로우가 증가한다 그러고 모든 시절에 좋은 건 아니긴 합니다만 조금 지금 같은 때는 한번 좀 이런 것들도 특별하게 업종이라든가 섹터에 상관없이 보실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갖고는 있고요. 네. 아마 이런 관점을 뭐 비슷하게 한국 시장에도 대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최근 주가에는 좀 상관없이 예를 들면 하이닉스는 최근 4주간, 최근 1주간 모두 다 주가가 오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보이시는 것처럼 매출 증가율보단 순이익 증가율보단 프리캐시 플로우 증가율이 더 높게 서 있죠. 근데 비슷한 컨셉으로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여전히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현대차라든가 두산에너빌러티, 네이버, 한화오션, 삼성물산,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기업들도 비슷한 관점으로 좀 접근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 단기 조정폭은 있었다 하더라도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현금 흐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기업들이고 오히려 좋아지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결국엔.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현금이 네. 300조 원이 넘는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던데 여전히 프리캐시 플로우의 증가율이 2026년에 뭐 포캐스트이지만 100% 가까운 증가 예상이 된다는 네. 건 이제 투자를 하긴 하겠군요. 더 많이 한다라고 하죠. 아무래도 저 많이 이제 증가율을 가진 프리캐시 플로우를 갖고 이제 투자를 조금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뭐 반도체 또는 생각해 보면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불리는 뭐 중소형주들 이런 쪽들로도 어떻게 보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되게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미장이 주말 사이에 저점 대비해서 거의 2% 정도 납부 줄이기는 했는데 지난주 내내 우리 시장 제일 많이 흔들렸잖아요. 뭐 가장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흔들리고 계시는 우리 불안에 떨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재문 실장님 어떻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게 항상 되게 네. 되게 마음이 좀 무거울 때가 뭐냐면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한 단어로 정리를 해달라고 했을 때가 되게 마음이 많이 무거운 전 것 같아요. 단어는 아니고요. 문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장으로요. 네. 강세장의 기조의 흔들림과 꺾임 이런 것들은 아까 보셨던 무조건 이익 그쵸. 데이터가 좌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이익 데이터 또는 그 기업을 바라보실 때 그 이익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꺾이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 이익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강세장은 쉽게 그렇게 흔들리거나 꺾이지 않는다와 주도 업종이 쉽게 바뀌지도 않는다라는 네. 생각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단어로 항상 우리 빈사님이 해주시는 게 밀의사, 여주사 네. 이런 네. 단어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에 하도 많이 다들 이제 포모를 느끼면서 이제 최근에 있었던 강세 흐름에 막바지에 시장에 접근하신 분들은 레버리지를 그렇게 네, 많이 했어요. 많이 이제 그냥 레버리지 사기도 하고 이제 빚내서 투자하기도 하고 이런 흐름들이 많이 있던데 이제 그건 좀 위험하죠. 아무래도 주식을 빚내서 하시는 건 좀 위험하죠. 너무 예. 보수적일 수 있는데 좀 그렇지는 않으셔도 예. 될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 걸로만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뭐 한마디 하시고 싶으신 느낌? 아니에요. 이번 주는 특히 일기를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일기요? 네. 뭔가 의미 있는 의미 주간이 있죠. 될 것 같다. 네, 보통 이제 SNS 시대에 네. SNS는 보여주기 위해서, 일기는 내가 보기 위해서 이번 주를 잘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다 보면 한 발짝 더 레벨업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일기 쓰고 싶지 않으시면 투자 일기라도 쓰세요, 여러분. 투자 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거를 샀는지, 내가 지금 심리가 어땠는지, 그리고 내가 심리 한번 반해서 해봤던 그런 다양한 투자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모먼트들을 이번 주는 꼭 한번 정리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요일 글로벌 인터뷰의 시간 하나증권 글로벌 투자 분석실 이재만 실장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11월 오늘이 10일입니다. 지금 뭐 편의점 보니까 또 빼빼로 있던데 요 시즌만 딱 되면 이제 롯데 그 제과 분들은 되게 바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슬슬 내년도 2026년 기대도 되시지만 좀 일부 걱정도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올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다 달성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내년에 올해라고 끝난 게 아닙니다. 내년에 더 이어서 하셔야죠. 건강도 챙기고 투자도 성공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위즈덤 컬리지 2026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우리 또 저속노화라는 키워드로 유명하신 우리 정의원 소장님이 함께 하실 예정이고요. 암호화폐 투자는 오태민 작가가 책임집니다. 이번에는 진짜 한번 내가 좀 뭔가 내 삶의 그 방향을 확 바꿔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즈덤 컬리지 2026과 함께 입학을 하셔서 꼭 컨텐츠 함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새해 준비하신다고 뭐 책 따로 강의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함께 하시지 마시고 그냥 위즈덤 컬리지면 하나로 해결됩니다. 지금 등록하시면 10만 원 상당의 전자책 1년 이용권에 3% 국내 해외 멤버십 각각 1개월 무료 이용권까지 모두 드리고요. 입학 등록금은 얼리버드가 끝나면 바로 올라가니까 지금 시작할 때 아주 좋은 타임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